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빚 400만 달러를 조용히 탕감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받기만 하던 나라가 대래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던 건 한국 단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잊어버린 이야기를 한 여대생이 우연히 발견한 편지 한 장으로 다시 꺼내게 되죠. 그리고 이 감동 실화는 결국 유엔에서 소개될 만큼 세계를 울리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세라피나 비소츠카예요. 이름이 좀 길고 낯설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종종 저한테 러시아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곤 해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겨울과 파란 양파 모양의 지붕을 가진 교회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요. 하지만 그곳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4살이었을 때 저희 가족은 영국으로 이사했거든요. 옥스퍼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24살이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국가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서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 우리 가족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할아버지, 디도 바실,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길 건너편에 사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트 수프를 만들어주셨고 겨울이면 늘 같은 회색 코트를 입으셨어요. 눈이 참 따뜻했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의 이야기, 단 한 가지 이야기만은 끝내 저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비가 오던 춥고 흐린 토요일이었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댁의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면서 손전등을 들고 발을 내디뎠죠.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작은 구름처럼 떠다녔어요. 그곳은 오래된 신문과 박하사탕 냄새가 섞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사방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어떤 상자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책, 바실의 군 훈장 같은 식으로요. 라벨이 없는 상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녹슨 걸쇠와 아주 작은 경첩이 달린 마치 해적 영화에 나올 법한 보물 상자 같았죠. 살짝 열어봤어요. 흑백 사진 몇 장과 훈장 사이에 노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종이는 아주 얇고 오래돼서 숨만 쉬어도 찢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빛에 비춰봤더니 깨끗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세라피나가 준비되었을 때 전해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락방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가 2번 접혀 있었고 잉크와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편지는 단순한 영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할아버지의 모국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한국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편지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키이우.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성일 1991년 8월. 눈을 껌뻑였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고 또 읽었죠. 뭐라고요? 왜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빚을 탕감해 준 걸까요? 왜 이 편지가 할아버지 다락방 깊숙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수건을 개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소리쳤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쪽을 보셨어요. 무슨 일이니, 세라피나? 이 편지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빚에 관한 건데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셨어요. 잠시 후 눈이 커지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난 이거 처음 봐.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적십자에서 일하긴 했지만 한국이라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내 기억엔 없는데.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저는 엄마 손에 들린 그 종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 탕감된 빚. 그리고 오랫동안 제게 남겨진 편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어요. 퍼즐 같았고 메시지 같았고 숨겨진 비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이 모든 걸 밝혀낼 거라고요.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마치 계속 도는 바퀴처럼 멈추질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그 편지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는데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퍼즐 맞추기를 즐기셨던 조용하고 따뜻한 할아버지께서
두 나라 사이에 큰 은혜와 연관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답이 필요했어요. 침대에 앉아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가족 표지는 갈라져 있었고 책장을 넘기자 종이와 세월이 섞인 냄새가 퍼졌죠.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손끝으로 흑백 사진들을 쓸어봤어요. 대부분은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산, 교회, 군복 입은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뭔가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훨씬 젊으셨어요. 아마 20대쯤 되어 보였죠. 부드럽게 웃고 계셨고 작은 아이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아이들은 모두 마르고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분명히 아시아 아이들이었고 작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 뒤로는 양철 지붕의 낮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뒤편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 있었어요. 한국어였어요. 사진 뒷면을 뒤집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산 1952년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저는 눈을 껌뻑였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산? 그거 한국 도시잖아요. 1952년? 한국전쟁 한창일 때예요. 고아원?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왜 이걸 숨기셨던 걸까요?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바닥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한국전쟁, 우크라이나 부산 1952 적십자 한국자원봉사자. 이런 키워드로요. 처음엔 별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전쟁 관련 역사 자료나 지도, 긴 기사들 뿐이었죠. 그런데 아주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우크라이나 웹사이트에 실린 짧은 글이었어요. 1950년대 초 구소련 국가들 중 일부의 의사와 구호요원들이 조용히 한국을 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종종 적십자를 통해 국제구호팀에 합류해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전쟁터의 아이들을 도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파견된 이들도 있었대요. 많은 고아들이 안전을 위해 그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셨던 걸까요? 이제야 모든 게 조금씩 맞춰졌어요.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적십자 소속으로 그들을 도우러 갔던 거죠. 아마 그 시절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정치적인 이유로 비밀에 붙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할아버지 성격상 그런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봐왔던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분은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 사실을 남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걸 수도 있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들은 모두 아주 어려 보였어요. 어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지쳐 보였지만 모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 흙바닥 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건물 안에서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까지요. 할아버지가 국을 나눠주시거나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세라피나,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간 거야. 그게 전부란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한국이 1991년에 우크라이나의 빚을 탕감해 준 걸까요? 할아버지와 다른 이들이 했던 그 작은 선행을 한국 정부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40년이 지난 후에야 그 고마움을 돌려줄 기회가 왔던 건 아닐까요? 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두 나라 사이에 조용히 오간 마음의 비밀. 그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가 어쩌면 저한테로 전해진 걸지도 몰라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저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단지 어떤 비밀 하나를 밝히겠다고 다른 나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다니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설레기도 했어요. 그 편지, 그 사진,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숨어있는 진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저는 직접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때 서 계셨던 그곳에 저도 꼭 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마침 옥스퍼드는 봄방학이었고 친구들은 대부분 해변으로 놀러 가거나 집에 머물 계획이었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편도 티켓으로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여권, 할아버지의 편지, 그 사진, 그리고 기록을 남길 공책을 넣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 이야기의 끝을 찾아드릴게요. 비행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거의 13시간쯤 됐죠. 영화를 보고 음악도 듣고 자보려고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잘 되질 않았어요. 제가 과연 뭘 찾게 될까요? 1952년 이야기에 지금 관심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깨끗했어요. 나무 냄새, 비누 냄새, 하늘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공항은 아주 넓고 반짝였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다들 정중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제가 속삭였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좀 작고 조금은 오래된 나라라고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었고 넓은 고속도로 위로 알록달록한 버스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가 터널과 도시를 지나갈 때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을 봤어요. 초록빛 공원, 작은 카페, 높은 건물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의 한 궁궐 근처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프런트에 계시던 직원분이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생수 한 병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멋진 여행 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박물관에 갔어요. 하얀 건물의 넓은 유리문, 바깥에는 여러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할아버지 사진을 꼭 쥔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한국전쟁 당시 자료를 찾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자원봉사자들, 의료진 쪽이요. 안내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전쟁 중에 외국인 자원봉사자요? 네. 적십자에서 온 분들이요. 1952년 무렵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요. 그분은 약간 놀란 표정이셨지만 다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신 뒤 저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료 보관실로 안내해드리게요. 저희는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양쪽 벽에는 병사, 간호사, 아이들의 흑백 사진이 전시돼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도 있었고 울고 있는 얼굴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정말로 할아버지 사진 속 아이들과 닮아 있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방 안에는 파일과 서류철이 가득 꽂힌 선반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직원분이 저에게 흰 장갑을 건네주시며 말했어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뒤졌어요. 처음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낯선 이름들, 병원 목록, 전투 보고서들 뿐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찾았어요. 얇고 색이 바랜 폴더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52년 부산 고아원 야전병원 국제의료자원봉사자 명단. 손이 떨렸어요. 폴더를 열었더니 이름이 몇 개뿐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바실 비소츠키. 출신국 우크라이나. 소속 적십자. 저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예요. 진짜였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이곳에 오셨고 정말로 전쟁 중에 아이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할아버지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끝내 말하지 않으셨던 모든 이야기,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기억들. 다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자료실 안에서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앉아있던 저는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라피나, 친절은 크게 외칠 필요는 없어. 그저 오래 기억되면 되는 거란다. 그제야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차분하게 나왔고요.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두 손에 편지와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자꾸만 손가락이 사진과 편지 가장자리를 따라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김 박사님, 그러니까 현대 한국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에 아주 따뜻하게 답장을 주셨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서 자꾸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에는 연분홍빛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학생들은 책가방을 메고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봄 내음이 가득했어요. 김 박사님의 연구실은 담쟁이 덩굴로 덮인 높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마치 영화 속 친절한 선생님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안경을 쓰시고 갈색 스웨터를 입으신 박사님 책상 위엔 책과 논문이 가득했어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바이소츠카 양.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가방에서 꺼낸 편지와 사진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어요. 박사님은 그것들을 천천히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이 종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이어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자료군요. 박사님은 안경을 벗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셨어요. 1991년 우크라이나는 참 힘든 시기였어요. 막 독립을 얻은 직후였죠. 소련이 무너진 후 나라 전체가 새롭게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어요.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배고팠고 삶이 참 팍팍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책에서 읽었고 부모님께도 종종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박사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도 그 당시 쉽진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아직 성장 중이었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과 같은 사람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조용히 그리고 다정하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요. 그래서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음악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꿀꺽침을 삼켰어요. 그런데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뉴스나 책에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죠. 우리에게 친절이란 건 떠들썩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산에서 아이들 사이에 서 있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찡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전 그냥 한국이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년 전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박사님은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항상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이루는 정신이죠. 면담이 끝난 후 박사님은 저를 도서관 안쪽의 조용한 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더 많은 역사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1991년 정부 문서가 모여있는 두꺼운 자료처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엔 회의록과 편지들 사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협정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맨 아래 한국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이 그걸 읽고 번역해 주셨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목이 꽉 메었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 위로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노을이 지고 있었고 높은 빌딩과 조용한 거리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분은 한국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요. 아마 본인에게는 그런 일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친절의 의미였어요. 친절이란 건 항상 훈장이나 박수갈채와 함께 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한 장의 편지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기억의 형태로 다가오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이어갈 이야기가 되었어요. 옥스퍼드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같은 돌담, 같은 강의실 복도, 여전히 쌀쌀하고 흐린 영국의 비. 하지만 제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젠 그냥 학생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 되었고 그걸 반드시 세상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오고 바로 다음날 저는 지도 교수님 방으로 곧장 찾아갔어요. 휴즈 교수님, 저는 편지와 사진을 꼭 쥔 채로 말했어요.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교수님은 한쪽 눈썹을 올리셨어요. 어떤 주제로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감사의 정치학이라는 주제예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친절을 40년 뒤에 조용히 갚았다는 이야기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억하고 실천한 이야기예요. 교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거 참 강한 이야기네요.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과 논문 더미 사이에 파묻혀 지냈고 옛 뉴스 영상을 찾아보고 먼지가 가득한 온라인 기록을 뒤졌어요. 한국에서 봤던 것들, 김 박사님의 말, 박물관에서의 느낌, 서울의 벚꽃 냄새까지 전부 적어 내려갔어요. 최종 논문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감사의 정치학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 잊혀진 인연.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이건 제대로 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발표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으면 어쩌지? 이걸 그냥 작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어떡하지? 발표하다가 얼어버리면 어떡하지? 발표 전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세라피나, 내 할아버지는 본인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너 덕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잖니. 그거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다음날 저는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들고 강의실 앞에 섰어요. 손이 차가웠고 목이 바짝 말랐어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교수님들도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첫 슬라이드를 눌렀어요. 1952년 한국 아이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 사진이 떴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이 사진은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다락방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이 사진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저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온 편지가 있었어요. 1991년 한국은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재건 중이었고 성장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1952년 전쟁 중에 할아버지와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도와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채무를 조용히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탕감해줬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강의실은 잠시 동안 그대로 정지된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지도, 연표, 한국 정부의 공식 문장들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어요. 어떤 친절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기억해요. 발표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박수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길고 힘있는 박수로 이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독일에서 온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가나에서 온 또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 이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네요. 저는 웃었어요. 마음이 꽉 차오른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걸요. 아무도 몰랐던 친절 하나를 제가 세상 앞에 꺼내 빛나게 만든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캠퍼스 근처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 진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강물은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공책을 펼치고 한 줄을 적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당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귀 기울였어요. 그게 뉴스에 나든 사람들에게 퍼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방 안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전하겠죠. 그렇게 친절은 살아남아요. 옥스퍼드에서 발표를 마치고 2달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논문 감사의 정치학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계 협력을 위한 청년 패널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행사는 뉴욕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였고 전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리더들이 참여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제가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저를 원한다고요? 바로 초대를 수락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땐 도시가 정말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노란 택시들이 사방에서 빵빵거렸고 사람들은 앞뒤 좌우 어디든 바쁘게 지나갔어요. 건물은 너무 높아서 고개를 들면 목이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유엔 본부 안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복도에는 전 세계의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그리고 한국 국기도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회의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학생들, 외교관들, 정장 입은 리더들까지 다양했어요. 긴장이 되긴 했지만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 덕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단상 앞으로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 참혹한 전쟁 한가운데서 제 할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도왔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고 감사받기를 바라신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40년 뒤 한국은 그걸 기억해줬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가난과 위기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한국은 수백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줬어요. 의무여서가 아니라 원해서요. 그들은 친절을 기억했어요. 세상이 잊고 있더라도요.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어릴 적 할아버지가 제게 늘 하시던 말을 전했어요. 친절은 잊지 말렴. 세상이 잊어도 너는 꼭 기억하렴. 발표가 끝난 뒤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일본에서 온 한 남성이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여성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해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 중 한 분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보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이 자랑스러웠고 세월과 국경을 넘나든 보이지 않는 친절의 끈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년 한국을 찾아가고 있어요. 국제 평화와 개발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청년 프로그램을 도우며 때로는 학교나 대학교에서 짧은 강연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꼭 부산에 들러요. 할아버지께서 한때 걸었던 그 도시죠. 고아원은 더 이상 없지만 그 동네는 아직 남아있어요. 근처에 조용한 해변이 있어요. 가끔 해질 무렵 저는 그 해변에 앉아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봐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면 눈을 감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지금 미소 짓고 계시겠지. 한국은 저에게 결코 잊지 못할 것을 가르쳐줬어요. 친절은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돼요. 상도 필요 없고 카메라도 필요 없어요. 그저 조용하게, 부드럽게. 다락방 속의 한 편지처럼, 공식 발표도 없이 탕감된 채무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람을 도운 한 남자처럼. 한국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걸 세상에 보여줬어요. 저는 지금도 그 편지를 특별한 폴더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도 제 공책 속에 늘 함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새로운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한국의 이야기만도,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만도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친절을 기억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